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생생경제 장희영입니다. 법정 관리를 앞두고 있는 한진해운과 관련해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한진해운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후폭풍을 예상 못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이 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던 많은 이들에겐 믿고 싶지 않은 악몽일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든 혹은 설사 이 방법이 최선이었든 눈앞에 피해를 입고 있는 이들의 고통을 모른 척하기엔 특히나 부산 지역의 두려움은 너무나 커 보입니다. 오늘 YTN 생생경제에서는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서 부산 지역 분위기를 직접 현장 전화 연결로 들어보고요. 또 풀어야 할 숙제들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또 경제 상식과 선물 함께 드리는 코너죠. 경제 탐구 생활 준비되어 있고요.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탑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미처 여러분들의 궁금증 다 해소시키지 못해드렸던 자금 출처 조사에 관한 이야기도 손정원 회계사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생생경제 1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오늘의 주요 경제 이슈를 파헤칩니다. 생생 인터뷰,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한진해운의 법정 관리가 이제 사실상 결정이 되면서 한진해운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한진해 자회사 한진해운 신항만이 위치한 부산의 분위기가 참담한 수준입니다. 한진해운이 국내 1위, 세계 7위 컨테이너 물동량을 차지하는 만큼 부산 경제가 겪을 타격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해운, 항만 관련업 단체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한진해운 살리기 범시민 결의대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자, 이 자리에 오늘 함께하고 있는 박인호 부산항 발전협의회 공동대표 전화 연결해서 부산 분위기 들어보고요. 또 대응 방안에 관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박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부산 분위기 많이 안 좋죠. 예, 이거 참 부산이 죽을 맛입니다. 이 한진이 망하면은 부산이 망한다는. 네. 그런 것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까지 한진에 대한 우리 부산의 의존도가 굉장히 컸습니다. 예. 이거는 신항만뿐만 아니고 부산항 전체가 굉장히 한진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네. 지금 대량 실업 부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너무 큽니다. 지금 그 국제여객터미널에 계속 계신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밖에서 지금 대책회의를 조금 전에 좀 했습니다만. 네. 뭐 일단 뉴스로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그 부산에서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이렇게 스튜디오에 앉아 질문 드리는 게 조금 죄송하기도 합니다만, 일단 눈에 보이는 뭐 계약 취소들도 잇따르고 있다. 뭐 당장의 지금 문제들이 계속 그 속보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나간 배들이 압류당하고 있어요. 전부 다. 네. 그래서 이 국가 망신이죠. 그래서 들어올 배들이 지금 못 들어오고 있고요. 압류당한다는 거는 나가 있는 배들이 지금 현지에 붙잡혀서 못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압류당해 있습니다. 예. 압류당해 있고 그러니까 들어올 배가 못 들어오고 있고요. 네. 들어와도 지금 하역을 일체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청산 작업에 들어갔다 하기 때문에 예. 일체 지금 한진에 지금 부산에 한 1년이면 800만 개가 넘는데 네. 그 전부 다 지금 올 스톱돼 있습니다. 이렇게 압류되고 이런 분위기는 예상을 미처 못했던 부분인가요? 저희들이 우리나라 국적 선사지 1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설마 한진을 죽이겠느냐, 어떻게 살릴 수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걸 저희들은 안심했었죠. 근데 이제 그 희망이 어긋난 거군요. 3천억, 5천억만 더 내면은 예. 살 수 있는 건데 이걸 아주 끝까지 한 17조 지금 손해를 보는데 네. 저희들은 그런 의미에서는 역시 우리나라 해운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살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다들 많이 당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한진해운 살리기 범시민 결의대회 여셨죠? 예, 했습니다. 네. 우리 부산발전협의회가 주최해가지고 네네. 전국 부산 한 180개 단체들이 모여서 한 2,000명 모여서 네. 결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산
이 항만 해운 업계의 계리를 다지고 네. 또 이러한 위기에 있으니까 정부가 선량한 대책을 내주고 바란다. 특히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하다 하는 게 저희들 결의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뭐 그 현장에 나와서 뭐 지켜보는 분들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대단히 침통했고요. 예. 갑자기 그냥 큰 쇠망치를 맞은 그런 기분이죠. 세계 5위의 위상이 황만에 추락이 되고 네. 이렇게 부산항이 스톱될 줄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일단 한진해운 물동량이 한 부산항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다고 들었는데요. 만약에 한진해운 사태로 부산항 환적 화물이 대거 이탈할 경우에 뭐 연간 아까 수천억 원대의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물량이 묶여있길래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오나. 네. 일대의 물량이 년 1년에 813만 개 됩니다. 예. 그리고 환적을 다 합해서 말이죠. 아, 네네. 이게 되고 지금 법정 관리율이 되면은 한 8조 원 정도로 경제적 손실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그리고 실업률이 지금 11,000개가 줄어듭니다. 네. 그 대단하죠. 그 외에도 지금 이제 선박, 소모품, 연료, 식수, 도선업체들, 수리업체들, 네네. 요 해운 항만 관련 업체들이 다 지금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물동량뿐만 아니고 이 서정품이라든지 해운 항만 요 업계들이 다 죽어갈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 또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금액이 몇 조 단위, 몇십 조 단위가 막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한진해운이 법정 관리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했던 금액이 1조 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한 5천억쯤 네. 됐죠. 지금 그 몇 천억을 못 채워서 이런 손실을 보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주장도 일견 설득력이 있기도 합니다만 또 법정 관리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또 이런 과정들을 몰랐던 것이 아닌데 나름대로 최선의 방안이라고 채권단은 선택을 한 거고요. 네네. 이걸 지금 막을 수 있는 다른 대안은 그럼 어떻게 찾고 계신 겁니까? 법정 관리까지 안 갈 수 있는 대안을 지금 그러면은 강구를 정부에 무조건적으로 정부가 물러서라 산업은행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지금 이런 분위기신 건가요? 아니면 네네. 이번에 대우조선 사태가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정부에다 무조건 돈을 내놔라 할 수도 없고요. 예. 지금 한진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또 대한항공이기 때문에 상당히 한도에 걸린 것 같습니다. 이 이상 내기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한 5천억만 더 내면은 네네. 또 우리 부산서도 한 1, 2천억 더 되고 해서 이 위기를 좀 넘기자.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부산항의 위기는 결국은 국가의 위기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좀 저희들은 저희 대통령의 좀 이렇게 결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아마 지금 정산 절차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저희들 아마 희망의 불가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지금 마음이, 지금 말씀하시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제가 좀 와 닿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지법 재판부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며칠 남지도 않았네요. 이번 주 안에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상당히 또 속도까지 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욱더 거기 계신 분들이 초조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운업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조선, 해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번 연쇄 붕괴가 더욱더 또 큰 파장으로 이어질 것도 같아요. 그래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원래 이거 조선 해운 금융은 동반성장합니다. 네. 그래서 조선이 죽으면 해운이 죽고 해운이 죽으면 조선이 죽고 또 해운이 죽으면 또 금융이 죽습니다. 네. 그래서 참 이런 게 과연 최선이었느냐 한진을 죽이는 것이. 네. 안타까움이 좀 남으시죠. 살리는 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참 저희들은 좀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인터뷰를 또 응해 주시는 분의 마음을 좀 헤아리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차갑게 보자면 한진해운은 법정 관리로 가는 것이 수순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한진해운의 우량 자산을 현대상선이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런 기사가 또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우량 자산을 현대상선이 인수하게 된다면 그나마 조금 시너지 효과나 이런 것들로 피해를 조금 줄일 수는 없을까요? 네, 그게 차선의 방안인데요. 네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요 세계 영업망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네네. 그 우량 자산은 한진은 좀 많이 보여오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런데 이제 2,300명 이상의 큰 그런 인원을 흡수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죠. 아, 그러니까 현대상선이 이걸 다 인수할 수 있겠느냐, 과연. 네네. 우량 자산만 흡수해버리고, 네. 그러면 나머지는 흡수 안 한다 그 뜻인데, 그렇죠. 거기 나온 대량 실업 상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네. 그리고 현대상선이 지금 충분히, 유동성 자금이 충분치 않습니다. 아, 우량자산을 다 현대상선이 인수하기에도 지금 자금이 현대상선도 그렇죠. 부족하다는 거죠. 네네. 어렵게 가냈습니까? 그렇죠, 예. 과연 그것이 지금 인수하는 게 가능할지, 네. 또는 이런 걸 해서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 그래서 이 한진 하나 키우는 데는 40년 가까이 시간이 걸립니다. 네. 이런 것을. 그런데 이렇게 합병을 해버리는 것이 과연 이게 최선의 방법인지, 저희는 이런 현대상선이 인수를 하는 것이 꼭 최선의 방안은 아니고요. 네. 한데 자관 하더라도 상당하게 모든 인원들 전부 흡수를 시켜야 되고요. 네. 그 실업이 없도록 네. 시너지 효과 나도록 네. 좀 대단한 일은 좀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그나마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선이 아닌 차차선 정도로라도 그 한진해운이 예.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던 워낙 또 그 영업망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또 워낙 많으니까요. 네. 뭐 지금 해운 동맹에서 글로벌 해운 동맹에서도 퇴출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상선이 그나마 우량 자산이라도 인수를 한다면 조금 더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인수하는 것 자체도 현실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해도 인수한다고 해도 과연 시너지가 얼마나 있겠느냐도 아직은 미지수다 이제 예.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만 벌써부터 해외 주요 항구에서 입항 거부나 선박 가압류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예. 정부가 그나마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현재 주재들을 통해서 선박 섭외를 안내하고 뭐 대체 선박을 투입하고 이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라고는 들었는데요. 과연 이런 노력들만으로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물류 대란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거는 임시 방편이고요. 네. 이 위기는 상당히 오래 갈 것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하는 상당히- 노력들이 너무 상당히 지금 오래 가기 때문에 네. 절대로 지금 금세 해결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고요. 네. 예, 그래서 좀 더 보다 높은 좀 정부의 이런 자구책이 좀 효과적인 좀 정부 지원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당장이 또 부산 앞으로는 지역민들의 실업 사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물론 뭐 대주주가 이런 거 다 책임져라 하기에는 또 이게 약간 이것도 약간 그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사재라도 좀 더 출연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었냐 또 이런 목소리들도 있던데요. 좀 그 점도 아쉽습니다. 아쉬운가요? 네. 좀 더 조양호 회장께서 조금 더 좀 그래 해줘야 되는데 내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만 대한항공을 생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대한항공은 그래서- 주가가 좀 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번에 우리 한진해운에서도 큰 실수를 했다 생각이 들고요. 네. 어디까지는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부가 제1국적 선사를 이렇게 사사적으로 내준다는 방치하는 것은 것이 맞느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서병수 부산시장도 뭐 적극적으로 지금 뭐 앞장서서 기자회견도 하고 이러는 것 같던데요. 예, 시에서도 여러 가지 어머나, 네. 지금 전화가 갑자기 끊겨서요. 저희가, 전화 연결을 다시 좀 하는 동안에, 네. 저희가 전화 연결되는 대로 다시 박 회장과 말씀 이어가겠고요. 저희 경제탐구 생활 퀴즈부터 내드리겠습니다. 타이틀 없이 그냥 제가 퀴즈 내드릴게요. 저희 매일 있는 코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경제에 관한 상식도 알려드리고 또 선물도 드리는 코너입니다. 저희가 퀴즈를 내고요. 정답을 보내주시면 정답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보내드리고요. 또 2016년 매주 목요일 응답하는 여행 스케치의 가로수길 콘서트 나무야 공연 티켓,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도 드립니다. 그리고 선물이 하나 늘었네요. 선정릉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에서 숙박권도 드립니다. 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문자와 스마트폰 앱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 드리겠습니다. 뉴스에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6글자입니다. 누리과정 예산과 개성공단 입주업체 지원 예산 증액 편성 규모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것 처리가 계속해서 미뤄졌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드디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결정이 났는데요. 예산이 집행된 후에 부득이하게 사유로 인해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예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부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나라의 수입과 지출 계획을 짜고 이에 따라 재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 중에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거나 혹은 예기치 못한 지출 요인이 생겼을 경우에 정부는 국회 동의를 받아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8월이나 9월 태풍, 가뭄 등의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이것 편성을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메르스 사태나 수출 부진 등으로 위축된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편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본 예산과는 별도로 대내외 경제 여건 등으로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예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예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6글자 정답이고요.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전화 인터뷰 중에 전화가 끊어지면서 얘기를 마저 다 못 나눴었는데요. 박 대표님 연결 다시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네, 휴대폰이세요? 예, 휴대폰입니다. 예. 그래서 끊어졌군요. 네. 예, 저희가 아까 무슨 얘기 나누고 있었죠? 서병수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말씀 나눴던 내용들. 네. 부산시장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네. 현재는 정부의 어떤 이런 적극적인 실효가 있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어렵게 해서 부산시도 한계 있기 때문에 네. 정부가 빨리 실질적인 이 타격을 해야 되는 것이고 타격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서부의 부산시장의 이제 얘기를 같이 이제 인용을 하면서 지금 부산 지역에서도 한진해운 회생을 위해서 지역 상공, 금융계, 부산항만공사 등과 2-3천억 원 정도 자금 지원 방안 논의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합의가 끝난 건가요? 그 정도 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만약 거기 돈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네네. 지금 청산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요 정도 금액으로는 안 되니까. 근데 저희들이 한 3천억을 부산서 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대신 한진 본사는 이제 부산에 오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마지막 질문인데요. 정부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제 가정을 하고 앞으로 어떤 대응하실 겁니까? 대응책이 별로 없습니다. 안타깝게도요. 네. 대응책이 별로 없고요. 네. 정부가 이 부산 경제 또는 부산항에 대한 요 타격을 최소화시키는 그리고 부산항이 세계 5위의 항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위상이 굉장히 추락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좀 적극적인 해운 대책을 좀 마련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인업 부산항 발전협의회 공동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생생 인터뷰 오늘 일부 마무리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윈윈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둘 다 울게 되는 상황도 현실에서는 많이 벌어집니다. 가능한 한 적은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좋은 대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생생경제 1부 포스코와 함께했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이유.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생생경제 2부 경제 톱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난달 수출이 2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수출 물량이 줄고 있어서 앞으로의 전망은 밝지 못하다고 합니다. 공모형 부동산 펀드가 뜨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평균 수익률이 30%라고 하는데요. 위험성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불법 금융 광고가 여전히 많습니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톱뉴스, 오늘은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춘동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전해줄 소식이 우리나라 수출이 20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소식이네요. 네, 지난달 수출 통계가 좀 나왔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401억 달러로 작년 8월보다 2.6%가 늘었습니다. 이 수출액이 전년 대비 늘어난 거는 2014년 12월 이후에 무려 20개월 만인데요. 네. 이 작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19개월 연속 마이너스라는 이 최장 부진을 일단은 좀 끊어낸 겁니다. 이 반도체와 휴대폰 등의 주력 상품의 수출 호조가 큰 역할을 했는데요. 특히 갤럭시 노트 7 출시와 함께 이 반도체 수출이 11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요. 이 석유화학 제품 역시 단가가 좀 회복이 되면서 22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8월 수입액도 348억 달러를 기록을 해서 0.1% 늘었는데 네. 이건 23개월 만에 늘어난 거고요. 무역 수지는 53억 달러의 흑자를 내면서 2012년 2월 이후에 55개월째 흑자 행진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수출이 20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라는 건 반가운 소식인데 앞으로의 전망은 밝지 못하다.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네,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네. 우선 올해 8월 조업일수가 작년 8월보다 더 많았습니다. 네. 일한 날이 많았으니까 수출량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네네. 네, 근데 반면에 수출 물량이 좀 계속 줄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지난달 수출 물량은 3.3%가 줄면서 석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수출 물량은 줄었는데 이제 반도체와 석유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 단가가 오르면서 그나마 좀 플러스로 좀 돌아설 수 있었다는 건데요. 또 여기에다 이제 세계 경제가 좀 여전히 부진하고 또 올 하반기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좀 기정사실화하면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수출이 조금 플러스로 전환됐다라는 게 반짝 기쁜 소식일 수도 있겠다. 이제 네네. 이런 전망인 것 같네요. 예.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물가 떨어졌다 그러면 좋은 소식 같기는 한데 이게 좋은 소식은 아니죠. 네, 너무 오래 떨어져서 예, 문제가 되고 예. 있는 건데요. 이 통계청의 자료를 보니까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작년 8월보다 0.4%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네. 2015년 4월 이후에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1%대로 좀 반짝 올랐다가 그 이후로는 넉 달 연속 좀 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석유류 가격이 작년 8월보다 이 8.8%나 떨어지면서 네. 이 물가를 좀 가장 많이 끌어내렸는데요. 이 저유가와 함께 이 정부가 좀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인하 조치에 나서면서 네. 물가를 끌어내리는데 좀 한몫했다고 합니다. 건강해지려면은 채소 많이 먹어라, 과일 많이 먹어라 그러는데 네. 채소 가격이 계속 폭등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 때문에 관련 물가는 좀 내리고 있는데 네. 농축수산물 물가는 좀 1%가 올랐습니다. 폭염 때문에 신선 채소와 농산물 가격이 좀 기본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네. 특히 좀 날씨에 취약한 잎채소인 배추가 58%나 좀 급등을 했고요. 풋고추와 시금치 값도 30% 넘게 올랐습니다. 게를 비롯한 수산물도 6.5%나 올랐고 네. 이 서비스 물가는 1.9% 상승했는데 이 중 집세가 2.5%나 오르면서 이 서비스 물가 상승을 좀 주도를 했습니다. 다만 생활 물가 지수는 0.6% 떨어지면서 11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개가 옆으로 이렇게 기는 네, 개의 말씀을 좋아하는데 6.5%나 올랐군요. 제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공모형 부동산 펀드 수익률이 좋아요, 그렇게? 네, 요즘에 좀 관심이 좀 많은데요. 네네. 오피스를 비롯한 국내 실물 부동산 투자 환경이 좀 위축이 되다 보니까 네. 공모형 펀드가 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익률도 이 웬만한 펀드보다 높아서 새로운 투자처로 좀 눈여겨볼 만하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이 펀드 평가사인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현재 국내 공모형 부동산 펀드는 모두 11개인데요. 연초 이후에 평균 수익률이 30%를 웃돌았습니다. 와. 특히 최근에 3개월 평균 수익률은 29%에 달해서 같은 기간에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이 1.7%
30%인데 17배나 좀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되게 또 수익률 좋으면은 또 리스크도 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그 공모형 부동산 펀드가 국내 부동산 투자 시장이 좀 새로운 좀 이제 그 촉매제가 되고 있다. 뭐 이런 기대가 좀 나오고 있긴 한데 뭐 지금까지 알려진 높은 수익률만 보고 좀 무작정 또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이나 채권보다 높은 좀 수익률을 일단 올릴 수 있긴 한데요. 위험도 좀 꼼꼼히 봐야 되는데 특히 이제 부동산 펀드는 대체로 좀 폐쇄형이어서 환매가 쉽지 않습니다. 이 돈을 찾고 싶을 때 찾을 수 없다는 거고요. 이 개인 투자자는 좀 또 투자 이 빌딩이나 투자 정보에 좀 상대적으로 좀 약할 수밖에 없어서 조금 더 좀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개인들이 가장 취약한 게 또 그런 것들이죠. 네. 투자 정보 잘 꼼꼼히 찾아서 잘 투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어제도 인터넷 그 보이스피싱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전화 예. 보이스피싱 이런 거 네. 최근에 인터넷을 통한 불법 금융 광고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금감원이 일단 경고성 좀 자료를 좀 내놨는데요. 네. 올해 상반기 적발된 인터넷 불법 금융 광고가 모두 915건에 달했습니다. 유형별로는 통장 매매가 411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또 이 개인정보를 좀 위조를 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식의 작업 대출도 177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전체 불법 광고 건수만 보면 1년 전보다 줄고 있긴 한데 네. 불법 광고 방식이 좀 더 다양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금감원은 분석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들이 있습니까? 그 각종 통장이나 뭐 현금카드, 체크카드, 이 보안카드 등을 건당 80에서 300만 원에 주고 산다. 뭐 이런 광고가 좀 많이 적발이 됐고요. 네. 또 이 미등록 대부업체들이 대출 상담 카페 등을 통해서 이제 누구나 당일 대출 승인 또 뭐 금전 대출 가능 등의 좀 문구를 사용을 해서 예. 저신용자나 좀 대학생 등의 취약계층을 좀 유인을 했습니다. 이 만약 통장을 팔았다가 적발이 되면 앞으로 뭐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사법 처리 대상이 좀 될 수 있고요. 또 이 미등록 대부업체와 거래를 하면 뭐 이 살인적인 고금리 부담은 예, 예. 물론이고 또 불법 채권 추심 등의 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뭐 마트나 대형 유통업체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이런 거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네. 올해는 10만 원 가까이 비용이 덜 든다 이런 결과가 있네요. 네, 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좀 조사를 했는데 네. 전국 전통시장 16곳 또 대형 유통업체 25개소를 대상으로 추석 차례상 비용을 좀 알아봤습니다. 네. 이 전통시장은 22만 4,200원 또 대형 유통업체는 31만 7,500원 정도로 좀 집계가 됐는데 예. 이 전통시장이 대형 유통업체보다 9만 4,000원, 30% 정도나 저렴을 했습니다. 네. 다만 지난해와 비교를 하면 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모두가 올랐는데 전통시장은 7.5%, 이 대형 유통업체는 9.1% 정도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추석을 맞아서 전국 525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네. 오늘 전해주신 소식 중에 가장 또 탑뉴스로 꼽으신다면 어떤 뉴스 꼽으시겠습니까? 뭐 아무래도 추석이 다가오니까 소비자 물가 뉴스를 좀 꼽고 싶긴 한데 네네. 최근 폭염 때문에 이제 농산물 작황이 좀 부진하면서 식품 가격이 좀 많이 뛰고 있는데요. 예. 당연히 뭐 추석 장바구니 물가도 그만큼 오를 수밖에 없는데 방금 좀 말씀드린 대로 전통시장을 이용을 하면 그나마 좀 가벼워진 지갑 부담도 덜면서 좀 영세 상인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함께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호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알면 도움되는 세무회계 이야기 똑똑한 경제생활 똑똑한 경제생활 스튜디오에 현대회계법인 손정원 회계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스튜디오에 혼자 앉아있다가 누가 계시니까 참 좋네요. 지난주 방송에서 자금 출처 조사 이야기 나누셨는데 듣고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부터 마저 이전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신다고요?
예, 지난번 그 자금 출처 조사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다시 드리면요. 네네. 예, 그 자금 출처 조사란 이제 재산 취득 등의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이 늘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등 재산 변동이 있는데 혼자 힘으로 자금을 조달했다고 보기 힘들 때 네. 또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소득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다할 때도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옵니다. 청취자분들 질문을 제가 이제 드리면 우리 회계사님께 답변을 해주시는 거군요. 아, 그런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그래요.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경우 중에 저는 청취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0대신데요.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자금 출처 조사를 안 받는 금액은 얼마 정도인지 궁금하신가 봐요. 예. 그런 질문 많이들 하시는데요. 네. 국세청 내부 규정인 심으로 얼마 이하 1억 이하는 자금 출처 조사를 면제한다라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예. 비록 같은 나이와 같은 직업이라 하더라도 처해진 재반 상황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반적인 조사 면제 기준점은 없습니다. 예, 비록 나이와 직업대와 비교하여 비싼 부동산 매입의 경우에도 네. 과거 소득 금액과 비교해서 혼자 힘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보이면은 조사 대상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답변해 주시네요. 청취자 질문 또 하나 드릴게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강남인데요. 보통 전세가가 10억 원. 와, 매매가는 그 이상인데 30대 직장인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저 말고도 이런 주변 이웃이 흔한데요. 이 많은 사람들 모두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이웃들 중에 네. 젊은 나이에 비싼 집을 구매하거나 고가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오히려 더 그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요? 아무래도 그런 지역에 있는 세무서에서 일제 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있는 거죠. 가능성이 예. 더 높을 수도 있다. 예, 그런데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요. 예. 예,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렇죠. 통계나 또 이런 것들이 항상 그런 오류가 있죠. 다음 질문은 이런 겁니다. 이거는 청취자 질문은 아니고요. 자금 출처 조사가 그러니까 재산 취득 후에 몇 달 뒤에 나온다. 이런 어떤 시기가 특정되어 있는 건가요? 예, 또 제가 제대로 답변을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특정 시기가 없습니다. 예, 이러한 조사는 수시로 나올 수 있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정해져 것처럼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빨리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늦게 나올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네네. 아니면 일제 조사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 모두를 조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상속이나 증여가 있으면은 과거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처분한 그런 내역들을 다 같이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예, 부동산을 구입한 이후 즉시 조사가 나올 수도 있지만 네네. 2, 3년 뒤 또는 그 이후에도 나올 수 있으니 부모님 도움으로 집을 샀는데 한 2, 3년 지난 뒤에 자금 출처 조사가 안 나왔으니까 앞으로 안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갑자기 탁 불시 나올 수도 있다는 거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증여세를 부과 가능한 기간은 무신고 시에는 15년 동안 부과가 가능하므로 네. 그리고 또 미신고할 경우에 연 11%에 해당하는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부과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불리할 수도 있는 거죠. 연 11%면 요즘처럼 금리 낮은 때는 네. 상당히 큰 금액이죠. 예, 맞습니다. 엄청 알겠습니다. 큽니다. 예. 그러면은 또 다음 질문 한번 여쭤볼게요.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면 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 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이제 대표적인 항목들 먼저 말씀드리면요. 예.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아니면 차입금, 보유재산 처분액 등이 대표적인 자금 출처로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이 맨 앞에 나와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네, 근로소득은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금 출처로 인정받는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근로소득의 경우 네. 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총 급여액에서 원천 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네. 증빙서류로는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입니다.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도 이제 네. 소득 금액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자금 출처로 인정 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금액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직접 국세청에서 이렇게 조사해서 알 수 있는 금액 아니에요? 그렇죠.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예, 국세청에서 조회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알 수 없는 자금 출처 금액도 있습니까? 예, 법 규정상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은 국세청에서 잘 모릅니다. 국세청에서 몰라요. 예, 잘 세금을 모릅니다. 안 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렇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근로소득 이런 것들은 예.
다 알고 있는 금액이지만 세금을 안 내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모르겠죠. 그럼 소득이 있는데도 뭐 세금 내지 않는 것도 있습니까? 잘 없는데요. 네네. 잘 없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장 주식의 장내 거래를 통한 양도 차익입니다. 상장 주식 코스닥이나 코스피에서 그렇죠. 코스피, 코스닥. 네네. 코스피, 코스닥에서 장내 거래를 하시면은 네. 양도 차익이 많이 생겨도 세금을 전혀 안 내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증권거래소 0.5% 미만의 증권거래소를 내지만 네. 그거 말고 소득세는 전혀 안 냅니다. 예. 다만 이와 달리 상장 주식의 대주주이거나 네. 아니면 상장 주식을 장외 거래를 하시거나 네. 아니면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10% 내지 20% 등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네. 국세청에서는 이제 소득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장 주식의 대주주이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그 기준으로 보시죠? 상장 주식은 법이 이제 2016년부터 바뀌었는데요. 예. 코스닥하고 코스피가 다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금액으로 따지면은 제가 지금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20억이고 지분율 2% 이상인 경우고요. 예, 코스닥 경우 같은 경우는 거꾸로 말씀드렸어요. 40억에 2%고 코스닥은 4% 이상 20억 이상. 맞아요. 그렇게, 예. 제가 좀 없는 줄을 막 들어 죄송합니다. 맞아요. 코스피가 40억 예. 그리고 2% 아무래도 규모가 크니까요. 그렇죠? 예. 코스닥은 4% 20억. 예. 지금 소득 있는 세금 내지 않는 경우에 대한 질문까지 드렸고요. 그럼 소액주주인 개인이 상장 주식을 장외 거래하는 것이 가능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장외 거래는 시장을 통하지 않는 거래니까 예, 상장 주식인데 네. 개인 간에 만나서 거래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회사가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 양수도 등을 하려고 할 때 이런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장외 거래입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회사가 합병할 때 난 이 합병에 반대한다라고 증권사 등을 통해서 합병 반대 의사를 표현을 하면은 네. 법 규정에 따라 정해진 가격에 내 주식을 사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 매수권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는 상장 주식이라 하더라도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은 장외 거래에 해당하므로 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특수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희귀한 수 상황이겠네요. 있죠. 네. 자, 계속해서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질문 제가 드릴게요. 얼마 전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셨대요. 사업 잘 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납세자 권리 헌장이라고 적혀 있는 서류를 함께 받았는데요. 이게 뭔가요? 이런 질문이에요. 납세자 권리 헌장? 예, 좀 생소한 말인데요. 네. 예,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해진 바에 따라서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네. 예, 이 헌장은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제정된 그런 권리 헌장입니다. 그렇군요. 최초 1990년대 납세자 권리 헌장을 제정하고 모든 사업자들에게 납세자 권리 헌장을 세무서에서 납세자에게 발송을 했는데 난리가 났다는 얘기 뭐예요? 예, 납세자 권리 헌장의 내용에 보면요. 네네. 납세자는 세무조사 시 조세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네.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등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네. 1990년도 최초 제정 시에 권리 헌장을 모든 사업자에게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왜 세무조사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사실 이 내용은 그 세무조사 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부당한 조사를 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로 세무조사를 하겠다. 뭔가 이제 권리를 말해주는 건데 이제 세무조사란 말만 듣고 이제 깜짝 놀라신 거죠. 지인 얘기세요? 아니면? 지인이 아니라 저희 업계에 있는 선배 회계사분들이 그 당시에 난리가 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긴 한두 분이 아니셨겠네요. 그죠? 받으신 분들이 다들 내가 왜 세무조사 받지? 이렇게 놀라셨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또 웃지 못할 에피소드군요. 이게 실제로 세무조사 나올 때 이 권리 현장이 같이 나오긴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새로 이제 법이 밖에서 우르르 날아온 걸 모르고 내가 대상이 된 거야 이렇게. 근데 납세자 권리 헌장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건지 좀 추상적인 얘기는 아닌가 또 이런 궁금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예를 들어 보면은 납세자 권리 헌장 내용 중에 중복조사 금지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만약 한 번 세무조사한 대상 연도를 예. 직접적인 탈세 제보 등 없이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되므로 그 조사 결과는 무효가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작년 대법원에서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었는데 같은 연도를 중복조사했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무효가 돼버렸습니다. 중복조사 금지 이거 좀 잘 알아둬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당초 세무조사에서 네네. 특정 부분만에 대해서 조사를 한 후 당초 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해서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과거 중복조사가 아니라고 세무서에서 판단을 해서 네. 예, 주로 뭐 여러 번 조사를 하는 경우가 그렇죠. 있었습니다. 다른 영역이니까요. 예. 예, 두 번 한 건 아니니까. 예. 예. 그렇지만 이제 대법원은 이런 경우도 중복조사이므로 절차가 부당한 세무조사 결과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이제 사전에 법인세 특정 항목만 조사하겠다고 미리 고지하고 조사하고 난 뒤에 예. 미리 고지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하겠다라는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되므로 이것은 조사 결과는 무효라는 이런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판례가 있었다라는 건 실제 이런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마 최근에는 이런 경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 또 다른 내용도 있습니까? 예, 또 다른 내용으로는 납세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그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만약 또 사전에 구두로만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통지받았다면은 그 세무조사 결과도 절차가 부당함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 권리 헌장 날라올 때 그냥 이거 추상적인 거겠지 하고 놔둘 게 아니라 잘 읽어봐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물론 그 내용은 국세기본법에 이미 정의되어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일반인들은 그 국세기본법의 법 내용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내용 소위 말해서 납세자 권리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세무조사 등의 경우 납세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럼 만약에 세무조사할 때 납세자 권리 헌장을 못 받았으면 세무조사 결과가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판례는 없는데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해야 되는데 안 한 거니까 그렇죠. 예, 절차를 그것도 똑같이 이제 중요한 절차를 과정을 어긴 거니까요. 예,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새로운 거 좀 여쭤볼게요. 요즘에 그 국세 환급금 미수령액에 대한 이야기 좀 종종 들리던데요. 이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예,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시거나 아니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주민번호하고 성명만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리니까 국세 환급금 미수령에 대한 이야기가 뜨거운 화제였어? 국세 환급금이 뭔데?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국세 환급금 먼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국세환급금은 뭐 일반적으로 그 세무서에 세금을 내는데 그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 것보다 더 많이 납부하였거나 아니면은 요즘에 장려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로장려금이나 유류장려금 등을 받아가지 않는 경우 등을 이제 말합니다. 이거 이제 이렇게 말하면 나쁜 사람인가? 국세청에서 일부러 이거 잘 안 알려주거나 이러는 건 아니죠. 그건 못 받아가게 하려고 합니다. 예. 세무서에서 직접 납세자에게 전화하거나 뭐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서 국세 환급금을 안내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시에 환급금 금액이 많아지면은 지적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세무서에서는 이걸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환급금 받아야 되는데 일부러 안 받으실 국민들은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실상 못 받는 건데 이걸 좀 잘 알리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나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 정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세무서에 전화하면은 알려준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제 세무서 영세 납세자 지원단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돈 많으신 분 말고 처음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렇게 소규모로 사업 시작하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취지로 만들어낸 게 이제 영세 납세자 지원단인데요. 그런 활동을 제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관련 이야기를 세무공무원한테 제가 들었는데 곤혹스러운 상황이 좀 많습니다. 잠시만요. 그 답변하시길 제가 질문에 세무서에 전화하면 알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세무서에서 전화를 직접 해서 알리는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거군요. 예, 그렇죠. 네네네. 그게 이제 영세 납세자 지원단 이런 거고요. 그거는 상관이 없고요.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런 공무원들하고 종종 이제 얘기할 경우가 있는데 아니면은 그 옆에 뭐 담배 피는데 그런 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세무공무원이 전화해서 어디 세무서인데 국세 환급금이 있다라고 말하면은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얘기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 같은데요. 말을 다 듣기도 전에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네. 뭐 다짜고짜 욕하는 사람, 내가 너가 세무서 직원이면 나는 국세청장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서 말을 다 듣기도 전에 뭐 전화를 끊어버리는 사람이 많아서 곤혹스러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답변도 들으실 각오하고 계세요. 뭐냐면 시나리오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가요? 저희 어제 그런 재치 있는 답변하시는 분들 들었는데 그렇군요. 그러면 보이스피싱이나 지금 이건 잘 받아야 되는 전화인데 네. 구별하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그렇죠. 뭐 또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 또 오히려 반대로 네, 국세 환급금에 대해서 뭐 또 그 실제 보이스피싱하고 오히려 더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런 분들은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이고요. 네. 단순히 이제 그 국세 환급금이 있으니까 홈택스나 다른 절차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면은 그거는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말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박동철 세무관 이런 분들이 또 혹시나 이걸로 나타나실까 걱정도 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똑똑한 경제생활 현대회계법인 손정은 회계사 함께했고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경제 오늘도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퀴즈 정답자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퀴즈 탐구생활, 경제탐구생활 퀴즈 정답은 추가 경정 예산이었습니다. 한창 시끌시끌하죠. 생수 받으실 분이요 4726번이십니다. 이번에 통과된 추가 경정 예산으로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가계에도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큰 도움까지 아니더라도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마운트 이용권 받으실 분 6140분입니다.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9월도 행복한 방송 부탁드려요 라고 말씀 주셨네요. 행복한 방송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내일 금요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